네, 굵직한 경제 뉴스를 짚어보는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해달라고 고용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이번 인상안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저희 왼쪽으로 신세돈 숙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제 오른쪽으로는 유재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재심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죠? 저는 혹시나 했어요. 아 그래요? 만에 하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네. 네. 혹시나를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엊그저께인가 김동연 장관이 예. 심각하게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뭐 그 부총리가 그런 말씀하시면 그러셨습니까? 뭔가 궤도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 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 그 부총리는 아무 힘이 없으시더군요. 역시나 룰을 깨트리지 않으셨더라고요. 예, 그러면 변호사님도 똑같은 질문 드려볼까요? 혹시 재심이 받아들일 거라고 만에 하나라도 혹시 생각하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기대는 좀 했습니다. 두 분 다 왜냐하면 생각이 있으셨군요. 예. 법에 분명히 그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그리고 재심의를 이제 하여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은 장관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이라는 부분이 전제 조건이 있어서 결국은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을 이제 한 것 같습니다. 행정부처에서는. 오늘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주 장관이 그 설명을 했잖아요. 절차상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했다. 아마 그런 법조항까지 좀 감안해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두 분은 만에 하나 일말에 기대를 했었던 건 사실인데 역시나였다.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좀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제 8,350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월급이 174만 5천 원, 연봉으로는 2,094만 원 정도더라고요. 2천만 원이 넘은 건 이 최저임금 도입 후에 처음이라고요. 근데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사실은 이 최저임금 산입범에 들어가지 않는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받는 소득은 예. 비록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보다 조금 많은 편이죠. 굉장히 많은 부담이고 따라서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제조업 또는 소상공인 그 숫자는 뭐 글쎄 얼추 한 600만 정도는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예. 그분들은 경영에 굉장히 큰 타격이 와요. 저는 뭐 이미 우리가 조금 이따 논의를 하겠지만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와 지금 결부되는 예. 문제다. 저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자영업자가 취해 있는 어떤 상황을 좀 파악을 예. 해서 조금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기를 저는 바랬는데 그래서 재심의를 하기를. 예. 네, 정부에게 내가 던지는 질문 하나 던지려고 해요. 네. 작년 말에 말입니다. 2017년 12월 27일 날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예. 거기에 보면은 제1장이 일자리 소득 주도 성장이고요. 1절이 뭐냐 하면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했고 예. 그 안에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은 최저임금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 정부가 앞으로 정책을 세우겠다라고 작년에 약속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금년 상반기 중에 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르는 영향을 분석해서 산입법인의 조정과 생계비 반영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상반기 중에 마치겠다고 정부가 작년에 약속했어요. 예. 이거 했나요? 산입범위 좀 조정된 거 말고는 없네요. 상반기 중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예.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만들겠다. 이 작년에 정부가 국민에 약속한 거예요. 종합적이라는 표현에 좀 걸리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에 대해서 정부의 지금 어떤 대응이 좀 미흡하다, 굉장히 미흡하다고 교수님 보시는 거예요.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오늘인가요? 김영주 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타격이 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뭐 상관없는 사람한테는 적절한 대책인 것 같지만은 이것 때문에 죽고 사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누가 영향이 크고 누가 영향이 작은지 이쯤 되면은 장관께서 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의 피해가 어느 있고. 정도 피해면 영향이 크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내놔야 우리 자영업자들이 그래도 일말에 안심을 할 텐데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것도 해당 담당 장관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600만 자영업자는요. 그 장관의 말씀을 듣고 위안을 받기보다는 더 분노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히 좀 인건비 부담이 큰 뭐 편의점 업주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타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카드 수수료라든지 가맹 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좀 낮춰달라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예. 저는 그거는 물타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최저임금이잖아요. 최저임금의 이야기를 왜 자꾸 카드로 돌리고 무슨 뭐 임대료로 돌리고 그러냐는 것이죠. 전공이어야죠. 최저임금에 문제가 생겼으면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여기서 찌르니까 이쪽을 들이대는 것은 저는 문제 해법이 아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님은 교수님 생각에 어떻게 굉장히 생각하십니까?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뭐 경제학 교수님 오셨으니까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다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최저가격, 그러니까 가격의 어떤 통제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저임금 자체에 대한 어떤 심의나 어떤 사회적인 합의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 없이 그 노동부에 속해 있는 최저임금 위에서 매년 거의 싸움판을 벌려놓고 그냥 한쪽 동결, 한쪽은 만원 시대 이렇게 해놓고 결국 중간에서 그 정리가 되는 이런 것을 매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논의의 판을 아예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여러 장관께서도 임대료나 카드 수수료를 던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임금 자체가 올라간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지적은 굉장히 적절하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두 분이 이렇게 같은 말씀을 하시면은 걱정하지 토론의 마시죠. 재미가 좀 조금만 줄어드는데. 달라질 겁니다. 뭐 근데 달라집니다. 지금 이 변호사가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고요. 이제는 정부에서 재심의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번복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안 지키면 처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정부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런저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라든가 앞서 저희 기자들이 이제 리포터를 통해서 얘기를 했던 이런 보완 대책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내놓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뭐 사실 뭐 논의의 여지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최저임금 이 결정 방식 얘기를 좀 한번 그러면 아예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에 그 유장수 최저임금 그 위원장이 최저임금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 했었습니다. 이 방식으로 가는 거는 위원장이 나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몇 신문과 인터뷰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그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라면 제도 자체에 대해서 뭔가 한번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충분히 들어서요. 일단 제가 준비한 CG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이 문제는 제가 조금 미리 좀 약간 발제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보통 3월 말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을 하고요. 4월 달에 심의를 시작을 해서 7월에 최저임금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논의 시작해서부터 결정까지 대략 한 2달, 많아야 3달 정도고 이 방식이 지난 1988년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이 된 이후 30년 동안 조금도 안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올해 어떻게 결정됐는지 한번 그래서 이 방식에 좀 적용을 해서 올해 방식을 보니까요. 보여주시죠. 안 나오네요. 자, 이제 나옵니다. 이게 아닌데 올해 나온 거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3월 30일 날 김영주 장관이 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17일 날 이번에 그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 유장수 위원장을 비롯해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선출이 됐고요. 7월 5일 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첫 번째 임금 요구안을 제출했고 그다음에 7월 14일 날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결정이 났습니다. 논의 시작에서부터 결정까지 불과 58일, 2달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사회적 갈등이 큰 이 논의를 58일 만에 결정한다. 이 자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뭐 58일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오히려요? 네. 문제 핵심은요. 왜 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나요? 그거부터 시작을. 그럼요. 그러니까 임금 문제는 사용자와 피사용자 간의 자율적인 어떤 협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거의 모든 나라가 그 원칙을 따르고 있어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노사 간의 자율성이 대원칙이다 보니까 여러 경우에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어요. 예. 따라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 그게 대원칙이 돼야 되고 네. 그런 경우에 사회가 너무 임금 격차가 생긴다든지 또는 그 소득 불균형이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에 정부가 예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서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우리 최저임금 관련 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 대원칙이 네. 노사 간의 자율원칙을 자율이다. 대명제로 세워야 되고 부분적으로 어떤 예. 그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제한적으로 개입을 한다. 여기서 정부가 제한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뭐냐면 노조가 없는 그래서 그렇죠.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약이 어려운 영세 사업장 같은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거죠?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 실질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뭐 많은 나라들이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변호사님, 최저임금위원회도 독립기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노동부의 그 산하기관으로 산하기관인 거예요? 그 물론 뭐 지휘 감독을 받고 하는 기관은 당연히 아니지만 노동부의 관련 기관으로서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운영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실제로 그 공익위원회 선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최저임금위원회 그리고 노동부의 그 굉장히 관여가 많이 들어요.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이 지금 저희가 시제로 준비한 게 나오는데 공익위원은 쉽게 말하면 정부 측에서 임명하는 위원들이죠. 그다음에 사용자라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재계고요. 근로자위원회라는 건 이제 노동계에서 임명하는 위원들. 그래서 27명이고 임기가 3년이다라는 내용인데 제가 뭐 금방 뭐 산하기관 표현이 그릇됐다면 12조에 보면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아예 고용부 산하군요. 네, 뭐 그렇게 또 보지 않는다는 또 반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교수님과는 약간 시각이 다른 게 지금 이것은 사실은 이제 생산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재화의 시장이 아니라요. 요소의 시장이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가게에서 내고 그러니까 공급은 가게에서 내고 수요는 기업에서 하거든요. 양자가 비탄력적이니까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고요. 외국의 사례 뭐 전반적으로 조사는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의 사례에서 노동부, 사회부 이런 데에서 관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거는 더 공론화를 하거나 더 높은 차원에서 정부가 개입을 한다면 네덜란드, 벨기에 같은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정도의 수준의 노동위원회라는 것에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구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처럼 어느 고용부나 이런 데 산하가 그렇지 아니라 않습니다. 독립기구다. 말씀대로 이제 노사 참여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요. 그런 면에서 근 한 20여 년간 그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제도는 일본과는 조금 비슷합니다. 일본은 이제 각 지역별로 또 노동부의 그 기준 감독 간서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또 다른 게 지역별 그러니까 지역별, 업종별 또 그 차등 재량이 있기 적용하고 때문에 있죠. 굉장히 그렇죠. 또 약간 유연하다. 아까 우리 네. 그 변호사님 말씀 중에서 노동은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그건 이제 경제 원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노동의 그 숫자라는 건 사람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공급이라는 것이 거의 직선인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그 업종에 따라서 예를 들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변호사 시험을 패스해서 변호사가 되는 사람이 제한돼 있어요. 공격이 그러니까 매우 비탄력적 비탄력적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그런 근로자들은 매우 탄력적이에요. 따라서 시장에 따라서 탄력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노동시장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데 것은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점점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제가요. 네. 갑자기 오늘 신 교수님 그 수업을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갑자기 비탄력적, 탄력적 얘기가 좀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 시청자 입장 눈높이를 조금 더 낮춰서 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개선하자라는 게 지금 저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라는 건데 결국은 지금 현재 제도에 대해서 자꾸 뭐 이런저런 얘기를 왈가왈부하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선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제도를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그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거라고 보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혹시 대안 준비 생각하시는 게 네,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노사 간에 이게 결정할 문제다. 그러나 그것이 아까 제한적으로 국가의 어떤 그런 소득 균형 문제라든지 또는 빈부 격차 문제를 예. 심화시킨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미국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연방의 최저임금이 있고요. 그 연방의 최저임금에 대해서 각 주가 우리는 달러, 우린 적용 안 해. 또는 우리는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주가 되게 많고요.
그게 연방제 특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방제가 있지만 연방법이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지만 개별주는 다 상황이 다르니 우리는 연방법을 따를 수가 없다 해서 더 낮게 책정한 주가 굉장히 많고요. 이른바 우리로 따지면 아니 뭐 예를 따지면 지역별 차동화가 그렇죠. 되는 거군요. 와이오밍 예. 같은 주나 뭐 이렇게 다코타 같은 주는 워낙 생산성도 낮고 소득이 낮으니까 정부가 연방 정부가 채택하는 그 따를 수가 없다. 예. 더 재밌는 거는요. LA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LA시는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정한 최저임금도 노조가 합의해서 결정하면 그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을 줘도 무방하다라고 해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노조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 주가요. 시애틀 있죠, LA 있죠, 시카고 있죠. 대부분의 그 도시들이 다 노조의 그 의견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적용에 배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예. 그 노동시장의 특성과 노동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또 노조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인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꿰매는 것은 매우 예. 폭거적이다. 저는 그래서 이 제도를 좀 이렇게 자율적으로 좀 바꿔야 예. 되고요. 예. 대통령 저는 그 취임사를 하루에도 한 번씩 꼭 읽는 사람인데요. 아, 예. 그렇습니다. 보세요. 새로운 대한민국은 네.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아니십니까? 새로운 대한민국은 저는 이 제도를 저는 바꿀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이 어떤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저는 충분히 소통 차원에서는 좀 수용할 거라고 봤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대통령 취임사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보는 거죠. 자, 우리 변호사님도 생각하시는 미국 말씀하셨는데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 최저임금 부분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 부결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노벨 경제학자분 학상을 받은 그분들까지도 연설을 해서 뭐 계속 그거를 지지를 했지만 최저임금 올리라. 네. 예. 오바마의 그 명연설이 있잖아요. 뭐 go and try it 해서 이 급여로 살아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또 되었는데 사실은 그래도 이제 연방 최저임금이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각 지역별이나 그런 사정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당연히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안 부분은 첫 번째는 일단 최저임금법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보면은 예.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양쪽을 다 고려해서 이제 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조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4조 1항에. 그렇지만 이거를 사실 적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느 국회의원들은 이거를 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하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약간 강제화한다. 이 입법을 지금 개정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역시나 저는 이제 마지막 대안을 드리자면 업종별 부분 도입하는 거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심의기구, 논의기구가 마련돼야 된다 그렇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토론에 들어오면서 2018년 최저임금 심의 편람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올해 뭐 졸속적으로 뭐 50며칠간 했다고 하지만 심의 편람을 보면 그 조사나 이런 깊이는 나름대로 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어느 정도의 조사를 가지고 쌍방간에 수용할 만한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사라는 것은 쌍방에 수용할 수 있는 공신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다. 그래서 예. 논의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뭐 공익위원들 우리 정부의 성향에 따라서 이를테면 소위 말해서 이제 표현이 조금 이게 뭐 진영 논리에 빠진 거라고 보셔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보수 정부가 들어왔을 때는 그 공익위원들이 보수 쪽 사람들이 그렇죠. 임명이 되고 그렇죠. 좀 진보 쪽 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진보 쪽 인사들이 그렇죠.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부의 입맛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공익위원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밸런스를 못 맞추고 정부의 편향적이다라는 지적이 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방식의 이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방식도 좀 그렇게 특정, 예를 정부의 입김이 좀 어느 정도 좀 줄어들 수 있는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항상 사용자와 근로자는 항상 이게 대립을 했잖아요. 이 임금 가지고. 그러면 그 중간에서 캐스팅 보트를 준 공익위원들이 계속 어느 에 따라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구조적으로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다른 말로 자율이라고 말했는데요. 지난 한 거의 30년 동안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예. 사용자하고 노동자는 항상 극과 극의 대치 상태였었기 항상 때문에 그렇죠. 예. 항상 그랬어요.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작년일 텐데요. 작년이
그 사용자가 7,530원에 동의를 해줬는데 그것도 막판에 동의를 해줬는데 그때도 정부 쪽에서 그렇게 하면은 뭐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럼 오케이 그럼 하자고 했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거든요. 네. 문제는 이 공익위원이 사실상 결정해왔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예, 예. 정부가 그동안 가이드라인을 주도해왔다는 것이고 이것이 자율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그 말이죠. 예. 자 그렇다면은요 이제 마무리를 저희도 좀 해야 될 상황이 돼서 지금 이제 대략 어느 정도 그러니까 노사 간의 좀 자율적인 부분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크게 이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지금 뭐랄까 속도 조절이라고 그럴까요? 정부 정책의 그 경제 정책의 기조가 분명히 초반보다 바뀐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표현까지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또 상당히 사회적 갈등 그다음에 어떤 뭐 이런 소모적인 어떤 이런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도 최저임금 일단 결정됐으니 이되면 2020년 최저임금은 이런 식의 어떤 상당히 좀 가파른 그런 인상률이 유지되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 부분을 한번 좀 짚어봤을 때 2020년은 너무 먼 이야기고요. 너무 먼 이야기다. 예, 저는 당장 내년에 이 지금 이번에 오른 8,350원을 적용하게 되면 자영업이나 또는 중소 그 제조업조에 저는 어마어마한 지금 경제적인 충격이 올 것이고요. 일자리가 정부가 생각했던 건 정반대대로 일자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를 줄 것이고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소득을 갉아먹는 성장으로 가면서 성장률이 되게 나빠질. 저는 적어도 지금 상반기 동안 정부 관련 부처에서 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저는 분석을 내놨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2019년도에 8,350원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또 제가 희망하기는 6개월 동안 52시간처럼 예. 6개월 동안 이제 적용을 그걸 유예할 수 유예한다, 있다. 처벌을 유예한다 이런 네네. 쪽으로 저는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유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오늘 오전에 뭐 경제 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막 논박을 하고 이제 정부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사실상 근데 지금 자영업이 어렵습니다. 독일에서 그 자영업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 보면은 그 유럽에서의 자영업은 그 자아실현 자영업이라고 분류되는 율이 꽤 높은 편인데 우리나라나 이런 부분의 대조를 제가 한번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생계형이나 생존형일 수 그렇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그러다 문제죠. 보니까 인건비 부담은 당연히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자영업자도 국민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근로자보다 못하다 주휴수당까지 주어서 고정적으로 일하는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정부가 내년에 이제 8,000원 이상으로 지금 할 건데 하겠죠. 그 다음에 2020년은 뭐 먼 미래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이제 국민들이 하멜에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결국은 생쥐를 퇴치해 줄 때는 굉장히 기뻐하지만 결국은 희망이라고 하는 거, 미래 세대, 아이들 이런 것까지 앗아갈 때는 그 피리 부는 사나이에게 굉장히 원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라고 하고 바른 뭐 소득주도 성장 이런 모듈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 다음 점점 갈수록 점점 이게 산으로 가고 있다 하는 그런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최저임금 제도는 내년부터라도 이 제도의 판을 꼭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희망으로 사는 건데 그게 없어진다면 참 만만치 않은 거죠 사는 게. 예,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